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6장의 내용 중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Y 결선 이렇게 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이 Y 결선 중에 이 선들이 모여 있는 요 점을 우리는 중성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중성점 접지, 여기는 대지가 되겠죠, 대지. 이 대지와 이 중성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쵸? 이것을 우리는 중성점 접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중성점과 대지 간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중성점 접지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성점 접지 방식 종류별 우리가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점 접지 방식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송전선로죠. 송전선로와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나 여기에 사용되는 기기의 뭐를 절연 레벨을 결정한다. 즉 어떠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송전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력선 주변에 통신선이 지나가면 이 통신선에 어떠한 이상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신선 유도 장애의 크기를 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송전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럼 고장이 나면 뭐가 동작할까요? 보호 개전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 개전기의 동작에 영향을 주더라. 중성점 접지 방식이. 자, 네 번째로는 어떤 계통의 안정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뭐 세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기기의 절연 레벨, 통신선 유도장의 보호 개전기의 동작 그리고 계통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목적. 첫 번째로는 여기에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선 지락. 우리 계통에서 사고 제일 많은 게 일선 지락 사고라고 했죠. 일선 지락 사고가 사고의 70에서 80%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는 지락이 발생된 상이고 얘는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상이죠. 사고가 없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 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로에는 얘와 얘 간의 정전 용량, 얘와 얘 간의 정전 용량, 얘와 얘 간의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여기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C를 통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락 전류는 위상이 90도, 진상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C는 전하를 저장하는 애예요. 전압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즉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 전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의 목적 중 첫 번째는 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 전위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 이 건전상 대지 전위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뭐한다? 경감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영향을 준다. 중성점 접지 방식이.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선로에 낙뢰가 발생했어요. 낙뢰.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상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상 전압을 어떻게 외부로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목적 두 번째는 이상 전압을 경감, 작게 하거나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지락이 발생하면 사고죠. 사고.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동작하죠? 보호개전기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이거예요. 동작 확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개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한다. 네 번째로는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시 지락 전류를 소호하여 지락 전류를 제거하여 송전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엔 뭐냐면 지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락 전류를 소멸하여 송전을 지속하게, 즉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의 말은 뭐냐면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한다. 이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 자, 두 번째로는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그럼 여기서 중성점 접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성점과 대지 간의 임피던스를 GN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GN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GN이라는 값이 무한대다 이거예요. 무한대. 무한대라는 건 뭐예요? 연결이 서로 안 된 걸 무한대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비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접지 방식. 두 번째, 요 GN이라는 게 0이다 이거예요. 0. 완벽하게 대지와 중성점의 전위가 같은 이것을 우리는 직접 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요 GN이라는 값이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저항 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요 GN이 코일로 되어 있어요. 오메가 L 코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다른 말로 우리는 PC 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PC라고 하는 P는 피터센 사람의 이름입니다. C는 코일이에요. 피터센 코일 접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PC 접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PC 접지라고 되어 있으면 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류에서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접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접지 방식 있네요. 비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은 접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성점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럼 중성점이 없다.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겠다. 델타 결선이 비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게,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IG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지락 전류는 모두 어디로 흐를까요? 모두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 지락 전류 IG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3 오메가 C 2 돼요. 2라고 하는 것은 얘와 선로와 대지 간의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락 전류는 3 오메가 C2라고 하는 전류가 돼요. 그럼 이 지락 전류는 위상이 어때요? 90도 앞선 위상이 돼요. 그쵸? 그러면 잘 볼게요. 얘는 지락이 됐으니까 요게는 이제 전류가 안 흐를 거고요. 요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C에 흐르는 전류는 뭐를? 전위를 높여주잖아요. C에 흐르는 전류. C는 뭐예요? 전하를 저장하는 애란 말이에요. 전압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의 전위가 높아지고 요 점의 전위도 높아져요. 그 얘기는 요 지락 전류가 크면 클수록 여기의 전압은 높아지겠네. 그러면 얘가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건전상 대지 전위가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높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C 값이 작거나 아니면 대지 전압이 작아야지만 지락 전류가 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또는 낮은 전압에 사용이 된다. 단거리나 낮은 전압. 이 낮은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33kV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크면 건전상 대지 전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C 값과 이 대지 전위가 낮은 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비접지 방식의 어떤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접지 방식의 장점부터 한번 볼게요. 장점 첫 번째 분명히 얘는 단거리 낮은 전압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락 전류를 작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락 전류가 작은데 우리 지락 전류는 교류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항상 전류가 IG equal 0인 점을 지나게 돼요. 근데 비접지 같은 경우 단거리 낮은 전압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락 전류가 전류 IG equal 0에서 얘가 자연 소멸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락 전류가 자연히 소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락 사고, 고장이 사라진 거죠. 고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비접지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델타 결선. 그러면 얘가 델타 결선인 것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한대 고장 시 V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 가능. 그죠?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내를 순환해요. 그죠?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여기 선로에 나타나지 않아요. 즉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내를 순환함으로 3고조파 전류가 선로에 나타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겠다. 이게 델타 결선의
장점이 됩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다, 그죠?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지락 전류가 다 어디로 흘러요? 여기를 흐른다고요. C를 통해서. 그럼 여기의 전압이 높아져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락사고 시. 왜 우리가 자꾸 지락사고만 얘기할까요? 지락사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에서 80%니까. 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 전위가 상승이 돼요. 건전상 대지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루트 3배예요. 상규 대지 전압에 즉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루트 3배예요. 근데 최대 6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 전위가 상승한다. 두 번째. 자, 대지 전위가 상승하게 되면 사고는 분명히 여기서 났어요. 근데 여기에 전압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 얘가 절연을 견딜 수 있는 한계치의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압보다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즉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지락사고 말고 그 다음 절연 파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2차 사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락사고만 있었는데 얘가 건전상 대지 전위가 높아져서 그거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가 발생해서 다른 곳까지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2차 사고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의 절연 레벨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기,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절연 레벨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애자를 더 많이 쓰거나 절연을 더 많이 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다 뭘로 나타날까요?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비접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회로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Y결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접 접지 방식은 이 중성점과 대지를 이렇게 접지하게 되는데 이 임피던스가 아까 얼마였어요? 거의 0이었다고요. 거의 0.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서도 선로와 대지 간에는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때 만약에 지락사고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없었을 때는 이 중성점 접지가 없다라고 하면 비접지다라고 하면 모든 전류는 이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를 접지를 하게 되면 얘는 저항이 거의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많이 흐를까요? 이쪽에는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여기는 지락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얘가 아이디얼하게 0은 아니니까 조금, 아주 조금 흘러요. 그러면 큰 지락 전류는 요 중성점 접지로 흐르게 되고 아주 조금은 이쪽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아예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조금 흘러요.
그럼 여기는 지락이 된 상이고 여기는 지락되지 않은 건전상이란 말이에요. 건전상. 그럼 여기에 건전상 대지 전이가 조금 올라가겠다. 그죠? 우리 비접지에서는 건전상 대지 전이가 많이 상승하잖아요. 근데 직접 접지는 조금 흔들어요. 조금. 그래서 자, 직접 접지 방식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여기로 많이 흐르고 여긴 조금 흐르니까 이 건전상 대지전이가 조금 상승하겠죠. 그죠? 지락사고시라고 써야 되겠죠. 지락사고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작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아이디얼하게 얘가 0이라면 여기에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전이 상승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적으면 이게 뭐예요?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죠.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절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비용 감소, 비용 절감. 뭐 애자를 조금 쓰거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낙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요. 낙뢰. 이런 낙뢰를 그냥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상전압.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전압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상전압이 율로도 갈 수도 있고 율로도 갈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대지로 흐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이상전압이 바로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전압이 경감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장비가 피레기인데 피레기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피레기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피레기의 용량을 전격 전압을 작은 거 쓸 수 있겠다. 그죠? 피레기의 전격 전압 감소. 그러니까 전격 전압을 작은 걸 써도 된다 이거. 전격 전압이 감소됐다라는 게 아니라 전격 전압이 작은 걸 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뭐예요? 비용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상적인 경우 대지의 전위는 0. 그럼 중성점의 전위도 0이죠. 그럼 여기의 전위는 항상 0이고 여기는 높아봤자 2잖아요. 2. 그러면 요점의 전위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절연을 적게 해도 되고요. 중성점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연을 좀 적게 하고 이 부분은 절연을 많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절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점 전위가 거의 0이므로 뭘 쓸 수 있냐면 단절연 변압기를 채용 가능. 그러면 결국에는 단계적인 절연을 한다는 얘기는 절연을 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단계적인 절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의 중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중량이 줄어드는 얘기는 당연히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비의 중량이 감소가 되고 당연히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로는 조금 흐르고 여기로는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호개전기가 알아보기 쉽겠죠. 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얘가 사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락전류가 크므로 보호개전기에 동작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지락전류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얘는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다섯 번째, 단선사고 시 단선사고가 나면 우리가 선이 끊어지면 이상전압이 발생하겠죠. 단선사고 시 이상전압이 경감돼요. 왜? 낙뢰마저도 이상전압이 발생하는데 이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선사고에 의한 이상전압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접지 방식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알아보자. 이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락전류가 크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 때문에 생긴다?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첫 번째로는 직접 접지에서 지락전류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전류가 제가 안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락전류는 다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임피던스가 G라는 게 있어요. G. 그럼 얘 지락전류 IG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분의 E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로에 임피던스는 R과 L인데 R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X분의 E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락전류는 다 뭐예요? 거의 지상분 전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락전류가 저역률 대전류다라고 했어요. 그죠? 지락전류는 저역률 대전류예요. 그러면 지락사고가 나면 무조건 지락전류가 크니까 보호개전기가 확실히 차단해요. 그죠?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해요. 그럼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는 얘기 차단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송전이 안 되겠다. 그럼 송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정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과도,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락전류에 의해서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락전류 IG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I0라고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지락전류 IG가 3I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칭에 대해서 배웠죠. IG는 3I0, 영상분의 3배란 말이에요. 우리 일선지락 할 때 했습니다. 근데 통신선 유도 전압 EM이라고 하는 게 크기가 오메가 M L 3I0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전압이 크다.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락전류가 크므로 이 지락전류에 의한 기기의 충격이 크다.
기계적 큰 충격이 크다 이거예요. 큰 전류를 자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설비의 수명이 줄어들겠죠. 네 번째, 차단기 동작이 빈번하다. 그렇죠? 지락이 발생하면 계속 차단할 거예요. 차단기 동작 횟수가 많아지면 차단기 수명이 줄어들겠죠. 차단기 동작이 빈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겠다.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유효 접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 지락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많으면 건전상 대지전압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많으면.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많으면 건전상 대지전압은 낮아지는데 또 지락전류가 커버리게 돼요. 그렇죠? 지락전류가 커버리게 돼요. 그럼 지락전류에 의한 단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를 조절하면 이 지락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여기에는 건전상 대지 전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절을 해서 여기 있는 거 조절을 해서 이 건전상 대지 전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유효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락전류를 제한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지락전류를 또 너무 작게 하지 않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효 접지라고 하는 것은 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위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의 그러니까 상규 대지전위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저항을 조정, 접지 공사한 방법을 우리는 유효 접지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효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의 하나다 이거예요. 그때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전상 대지전위가 상규 대지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저항값을 조절하여 접지 공사를 한 방식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내용은 필기뿐 아니라 실기에서 여러분들 직접 이런 것을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겠죠.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항 접지 방식입니다. 세 번째 저항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회로를 그려보면 똑같이 Y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성점의 저항으로 이렇게 접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저항을 왜 쓸까요? 저항을 왜 쓸까요? 분명히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고요. 지락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가변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저항을 쓰는 이유는 지락 전류를 뭐 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뭘 한다고요?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항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저항이 너무 작은 또는 너무 큰 거라고 했을 때 저항이 크다라고 하면 고저항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저항이 작은 것을 우리는 저항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저항 접지 방식은 이게 저항값이 약 100에서 한 1000옴 정도의 접지 저항 방식을 우리는 고저항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저저항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30옴 이하의 접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저저항 접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저항값이 고저항보다 훨씬 커버리면 무한대나 뭐 별 다름 없겠죠. 이때를 우리는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저항이 훨씬 더 작으면 거의 0에 가까우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직접 접지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게 저저항 접지 방식의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저항 접지 방식의 특징을 알아보자 이거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저항이 너무 작다라고 볼게요. 이 저항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락전류가 커버리게 돼요.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지락전류가 커버리게 돼요. 그럼 이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거의 직접 접지와 같겠죠. 통신선 유도장애가 커지게 돼요.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얘는 거의 직접 접지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저항이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커버리면 지락전류 중에서 여기 있는 저항값이 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지락전류는 줄어들게 되고 이쪽으로 흐르는 지락전류는 또 커버리게 돼요. 그러면 C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건전상 대지전이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건전상 대지전이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저항이 커버리면 거의 비접지니까 건전상 대지전이가 상승하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항이 줄어들면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은 작잖아요. 근데 지락전류가 커버려요. 그리고 그에 따른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를 한 곳에 접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곳에 다중접지를 하는 거예요. 다중접지. 그럼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값은 감소하게 돼요. 근데 지락전류는 크긴 큰데 이 지락전류가 여기에 나눠서 지락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통신선 유도 장애는 또 경감이 될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 대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중 접지 방식을 통해서 통신선 유도 장애는 줄여줄 수가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통은 이 저항 접지보다는 뭘 쓴다고요?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다중 접지 방식은 여러 곳에 접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접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보겠습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선로가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중성점에 이렇게 접지를 했다. 그럼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근데 소호 리액터 접지는 여기에 코일을 쓰는 거예요. 코일을 뭐라고 쓸까요? 오메가 L 이렇게 쓴 거다 이거야. 그럼 이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병렬 공진을 이용한 거예요. 자, 병렬 공진. 자, 이때 여기에서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선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있을 것이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수식으로 쓰면 J 오메가 L 분의 2가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될까요? J 3 오메가 C 2 이렇게 돼요. 맞나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J 오메가 L 2 XL 분의 V잖아요. J 오메가 C 2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 아니라 여기는 안으로 벡터적으로 하면 얘가 3 오메가 C2가 돼요.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 오메가 C예요. J. 그럼 지락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게 지락 전류잖아요. 그럼 이 지락 전류 IG는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락 전류 IG는 J2로 한번 묶어볼게요. J2로 묶어보면 3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서 3 오메가 C 이퀄 오메가 L분의 1이라면 이 지락 전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병렬 공진이란 말이에요. 즉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호 리액터와 삼상 대지 정전 용량의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이 지락 전류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호 리액터의 코일의 값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얘랑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호 리액터 용량 볼까요?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XT 변압기에 리액턴스가 있다고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변압기의 리액턴스 XT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럼 변압기의 용량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메가 L 플러스 똑같은 게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XT 이퀄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고려했을 때, XT를 고려했을 때에 대한 공식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리액터의 용량을 소리액터의 이제 크기라고 볼게요. 용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크기. XL의 크기예요. 두 번째는 소리액터 용량. 다른 거예요. 이 소리액터의 용량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삼상 대지 충전 용량이랑 같아요. 대지 삼상 충전 용량. 요거 용량이랑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거 QC가 얼마예요? Q는 2 파이 F CV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액터의 용량 WR은 Q랑 같아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2 파이 F CV 제곱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 합조도를 볼게요. 합조도. 자, 합조도는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걸 뭘 이용했다라고 했죠? 오메가 L이라는 애랑 3 오메가 C분의 1의 뭐예요? 병렬 공진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병렬 공진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해요. 벗어난 정도. 왜 벗어나느냐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대지 정전 용량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씨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요 값이 뭐예요? 변동할 수 있다고요. 그쵸? 얼마든지 C값은 변동할 수 있어요. 날씨라든가 어떤 기후, 상황,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병렬 공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시 요 코일에 탭을 설정해요. 탭. 그래서 얘를 결국엔 얘를 뭐 하냐면 가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변. 그럼 얘를 가변하면 이 병렬 공진일 때도 있고 병렬 공진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조도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병렬 공진일 때에서 벗어난 정도를 우리가 합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합조도에 대한 공식은 P라고 쓰고 IC 분의 I-I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백분율로 하게 되면 이게 합조도예요. 그럼 이것을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P는 IC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나타내면 크기만 3 오메가 C2가 되고요. I, L이죠 정확히. 소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 IL입니다. IL은 오메가 L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 오메가 C가 돼요. 곱하기 100분율. 그럼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이 합조도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얘랑 얘랑 같으면 합조도가 0이에요. 이건 뭐죠? 병렬 공진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합조도 P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과보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과보상. 그러면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빼먹었네. 그럼 여기에서 이 이렇게 약분할까 이렇게. 과보상은 이게 0보다 크면 분자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오메가 L분의 1 마이너스 3 오메가 C가 0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럼 얘로부터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으면 그렇게 돼요. 넘어가면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보다 1 보면 과보상이다. 그러면 반대로 P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부족보상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오메가 L분의 1이 마이너스 3 오메가 C가 0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쓰면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면 부족보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조도가 과보상일 때 식이 어떻게 되고 부족보상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호 리액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호 리액터에서 이제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특징도 알아야 돼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IG가 거의 0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접지 방식보다 지락전류가 작아요. 일선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얘는 지락전류가 작으면 유도 장애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지락전류가 0이면 고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보호개전기가 동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계속 송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과도 안정도가 좋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즉 사고가 났어도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개전기가 동작을 안 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락전류가 0이기 때문에 보호개전기가 동작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고장 검출이 어렵다. 보호개전기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보호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네 번째, 단선 사고 시 우리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이상 전압이 작다라고 했는데 얘는 단선 사고 시 이상 전압이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크냐면 단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저기에 있는 병렬 공진이 직렬 공진으로 바뀌어요. 단선 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다섯 번째는 피터센 코일이 설비가 비싸다. 고가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점이 되겠고요. 3, 4, 5번이 단점이 된다. 이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건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접지 방식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접지 방식별 비교. 우리가 저항 접지는 별로 얘기할 것이 없고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과 소호 리액터 접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비접지 방식, 하나는 직접 접지 방식, 하나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랑 순서가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기 편하도록 재구성한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전이 상승이 어떠냐? 비접지는 대지전이 상승, 그러니까 사고 시 대지전이 상승이, 비접지는 이 세 개 중에 얘가 최대예요. 얘가 최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고장 확대, 고장 확산 이렇게 써볼까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율. 얘는 대지전이 상승이 높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얘도 최대. 그럼 얘는 최소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절연 레벨 경감. 절연 레벨 경감 측면에서 보면 얘는 대지전압이 높으니까 얘는 절연 레벨을 높게 해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절연 레벨이 경감이 안 되죠. 얘는 절연 레벨 경감이 가능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즉 요 앞에 세 개는 뭐냐면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과 관련된 거예요.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얘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2차로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절연 레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직접 접지는 대지전이 상승이 적어요. 고장 확대 안 되겠죠. 절연 레벨 경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앞에 세 개 같은 경우는 비접지와 직접 접지와의 관계를 비교를 한 거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 보호개전기. 보호개전기의 어떤 동작이 어떠하느냐 이거예요. 얘는 직접과 소호 리액터의 비교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기에 앞서 지락전류를 먼저 볼게요. 지락전류. 지락전류의 크기. 자,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최대예요. 소호는 지락전류가 최소예요. 그렇죠? 얘는 지락전류가 최대고 얘는 지락전류가 최소가 돼요. 얘는 거의 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개전기가 동작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얘는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동작이 어때요? 확실하죠. 얘는 불확실해요.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불확실하다. 그렇죠? 유도장애 볼게요. 유도장애. 지락전류가 크면 유도장애가 크다.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유도장애가 적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안정도 볼게요. 소호는 지락전류가 작기 때문에 보호개전기가 동작을 안 해요. 고장이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 공급을 해요. 그래서 얘는 과도 안정도가 얘는 최고로 좋아요. 얘는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 비접지 방식과 직접 접지 방식의 비교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으로부터 비교가 이렇게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접 접지와 소호 리액터가 확실히 구분되는 건 뭐예요? 바로 지락전류, 즉 고장전류에 의해서 나머지 4개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상 대지전에 의해서 비접지와 직접 접지를 비교하고 지락전류의 크기를 통해서 직접 접지와 소리액터 접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고장전류가 가장 작은 접지 방식은 이렇게. 다음 중 과도한 정도가 가장 나쁜 접지 방식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한 번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